오늘 주제는 왜 주한미군 철수인가? 네, 제가 원래 이렇게 강연 다니면서 제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 얘기로 이제 시작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청운의 뜻을 품고 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가 93년이었습니다. 1993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어요. 딱 가니까 야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났고 드디어 이제 문민정부 시대가 들어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주화가 다 된 줄 알았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나 하려고 했는데 그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WTO 협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이 선거 때 자기가 목숨 걸고 쌀 시장 개방만은 막겠다라고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근데 집권 첫 해에 WTO 협상하면서 쌀 시장을 다 내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온 국민이 이제 분노를 했죠.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리고 이게 쌀이라는 게 다른 여러 상품들하고 다른 가치를 간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하루에 세 끼를 쌀을 먹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식량 주권을 내준 것 아니냐. 저러다가 만약에 쌀 수입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건 민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쳐나섰습니다. 겨울 내내 이제 이 쌀 시장 개방 반대 투쟁을 하다가 다음 해가 돼가지고 이제 새내기 새로 배움터라는 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대학생들이.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이 쌀 시장 문제에 대해서 새내기들에게 알려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토론이 좀 붙었어요. 아니 우리가 먹고 살려면 결국은 쌀을 포기하고 자동차를 많이 팔아서 미국에 달러를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 한국은 어차피 농업은 안 돼. 농업 포기하고 공업으로 가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미국 말 안 들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토론이 약간 좀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민족이 자존심을 지켜야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다 때려치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 다 토론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역시 민족은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걸 잘 알게 됐는데 자존심이라는 게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민족이 자기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 민족은 다른 나라에 그냥 예속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쌀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20%, 30%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 80%를 외국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참 무시무시한 일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세 끼 먹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밥이에요. 그 밥은 그래도 거의 뭐 식당에서 사 먹지 않는 이상 다 국산 쌀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7, 80%가 외국산이라고 하는 건데 밥은 분명히 국산이야. 그럼 뭐예요? 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입산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제 우리가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에게 생명줄을 맡기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런 다양한 책들을 쓰게 됐어요.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가장 최근 신작. 자, 주한미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이 미군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미군이 여러 지역을 관할하는 사령부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죠. 우리가 뭐 아프리카, 남미 이런데 우리 군 사령부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이렇게 딱 구획을 지어가지고 북미 사령부, 남미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 중부 사령부, 유럽 사령부, 태평양 사령부 이런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두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지역을 나눠서 각 부대들이 지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여기서 최근에 이름이 바뀐 게 있어요. 이게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태평양 사령부라고만 불렀잖아요. 하와이에 이제 있었는데 왜 인도를 붙였냐? 사실 이름 앞에 인도라는 걸 붙인 거 외에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인도를 붙여주는 이유는 인도를 미국이 땡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야, 너네 이름을 여기다 붙여줄 테니까 우리 말 잘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뭐 별로 달라질 건 없지만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는 이제 완전히 미국에 포섭된 것 같은 느낌을 딱 주는 거죠. 근데 인도를 왜 끌어들이느냐?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려고 하는데 중국 포위망이 이제 어떻게 있어요? 지금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옛날에 뭐 필리핀에도 미군이 있었는데 필리핀 기지가 없어졌고 호주는 너무 멀고
그래서 이 포위망을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이 또 요즘 하는 게 뭐예요?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일로 일대라고 해가지고 육상과 해상으로 유럽에 나가려고 하는 거를 인도에서 딱 막으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를 포섭하기 위해서 이름도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제 바꿨는데, 자 어쨌든 이걸 보면 미국이 그냥 자기 나라나 지키는 그런 군대를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방대한 군대를 운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비를 투입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한반도로 좀 압축을 해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뭐 최근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헨리 키신저와 더불어서 대외 정책의 어떤 쌍두마차, 브레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인데 이 얇은 책입니다. 한번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이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작전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진스키가 자기 후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목부터가 이제 거대한 체스판, 이 세계 지도를 체스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디다가 퀸을 놓고 어디다가 루크를 놓고 뭐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계를 지배하려면 유라시아 대륙을 점령해야 된다. 근데 이 유라시아 대륙에 보니까 소련이 있고, 그때 당시엔 소련이었겠죠. 중국이 있고, 이 두 나라가 골칫덩어리다. 이 두 나라를 없애는 게 미국의 세계 지배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두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위망을 형성해야 되겠는데, 이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두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중동, 또 하나가 동북아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을 미국이 다 튼튼하게 틀어지고 있으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는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 가장 많이 투입돼 있고 맨날 전쟁 벌리고 전쟁 연습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니까 두 군데예요, 딱 진짜. 중동과 동북아에서 미군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 있고 맨날 전쟁하고 전쟁 훈련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게 이제 동북아에서 딱 보니까 미국이 있을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 필리핀은 다 섬나라였잖아요. 섬나라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대륙에 붙어 있는 기지로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바로 주한미군 기지다. 주한미군 기지가 미국에겐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주한미군을 빼게 되면 미국의 세계 지배 전략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절대 뺄 수 없는 존재가 됐고, 주한미군을 안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을 튼튼히 자기 손아귀에 딱 틀어주고 있어야겠죠. 필리핀 보세요. 필리핀은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의 문제점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권이 훼손당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한미연합사령부, 줄여서 뭐 한미연합사라고 그러죠. 유엔군 사령부, 유엔사라고 부르는데, 이 두 사령부가 뭐냐? 한국군의 이 군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럼 대통령이 한국군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시가 되면은 사라집니다.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한국군은 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한미연합사 밑에 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한미연합사령관은 누구냐? 한미연합사령관, 유엔군 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유엔군 사령관도 되고 한미연합사령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군 장교, 주한미군 사령관의 명령을 듣게 돼 있는 거죠, 한국군은. 그리고 그냥 이건 뭐 전쟁 났을 때 작전 얘기하는 거고, 전쟁이 나지 않았을 때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이라고 하고 한미군사위원회, 이 두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군에 관련된 모든 자잘한 것까지 다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전략부터 시작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한국군은 독자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미군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작전 능력도 없고, 뭐 정보력도 없고, 군 무기 운용 능력도 없어요. 무기가 대부분 미군 무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 지원 없이는 무기 운용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우리 국방을 완전히 미국에게 떠맡긴 신세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는 언제부터 논란이 있었습니까? 사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평시작전권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미국에게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군대라는 건 전쟁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군대에게 있어서 중요한 작전권은 전시작전권이에요. 평시작전권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전시작전권이 중요한데 정작 알짜배기인 전시작전권은 여전히 못 받아오고 있는 거죠. 우리 군에 이 주권이 없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이 전시작전권이 언제 넘어가는 거냐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전투준비태세, 데프콘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데프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프콘을 발효를 해요. 1, 2, 3, 4,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 데프콘 5는 평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평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가 있는데 이건 분쟁 지역의 평시 상태. 분쟁 지역인데 전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4로 돼 있어요. 데프콘 4 상태에 있고, 그러다가 위기가 고조되면 데프콘 3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3은 이제 준전시 상태인데 이때 전시작전권이 자동으로 미군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4인 상태니까 우리 군에게 작전권이 있는데 미군이 이 판단을, 데프콘은 누가 내리는 거냐면 미군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좀 위기인 것 같은데 그럼 데프콘 3으로 올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들어오고, 그럼 미국이 그때부터 한국군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사단 어디로 가고 어느 사단 어디로 가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직전 상태까지 가면 이제 데프콘 2가 되는데, 지금 역사상으로 보면 한국의 데프콘 3이 발효된 게 2번 있다 그래요. 판문점 도끼 사건 때하고 그 다음에 아웅산 그 폭파 사건 때 이 2번에 걸쳐서 3이 발효됐었고, 2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판문점 도끼 사건 때 전방부대에 한해서 데프콘 2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데프콘 2가 되면은 예비군 소집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찬 지급되고 진지 이동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전면전이 시작되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 평시작전권에서 전시작전권으로 넘어가는 기준 자체가 미국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를 언제 운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데프콘 3 때리고 작전권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영토권인데, 이것도 주권이죠. 영토에 대한 주권.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한국의 주둔해 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사이에 군사협정을 맺어가지고 필리핀에도 미군이 한때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고 일방적인 조약이었다는 거죠. 자, 일단 기간을 놓고 보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유효 기간 무기한이에요. 주한미군이 무기한 주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25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5년이 지나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연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의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의원들이 다 놀러 가 버리면 자동으로 날짜 지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실제로 미군이 철수하게 된 게 뭐냐면 의회에서 연장해주지 말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이 안 되니까 자동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뭔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나가는 게 아니라 결정을 안 하면 자동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개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개정하거나 폐기하는데 유예 기간이 또 있어요. 우린 이 조약 파기할 거야라고 선언해 놓고도 바로 파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이 또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미국이 또 무슨 수를 부려가지고 파기를 번복시키겠죠. 그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무제한 영토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딱 찍어서 우리 이 땅 좋아, 이 땅 줘 라고 하면 한국 정부가 네 쓰세요 라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밖으로 빼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송리 그 사드 기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여기가 좋겠네 라고 하니까 거기를 그냥 다 정리하고 미국한테 내주는 거예요. 평택 미군기지. 미국이 우리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 한번 만들어보자. 기네스북 도전해보자. 그래가지고 평택에 쭉 선 그어가지고 여기 내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 정부가 군대 투입해가지고 거기 살던 주민들 다 끌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국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한국 정부가 문제 아니냐?
아니,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조약에 따라서. 뭐 정부는 그게 의무인 거예요. 미국이 달라고 하면 내줘야 돼요. 미국이 군사분계선 이남 전체를 다 쓰겠어 라고 하면 어디로 가죠 우리는? 근데 그렇게 요구하면 또 해줘야 돼요. 우리 어디로 갑니까? 참 답답하네. 자,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기지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이 협정 안에. 그래서 협정에 있는 기지만 쓸 수가 있고, 만약 기지를 추가하고 싶으면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어디 더 쓰게 해줘 라고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상.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땅값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땅값만 안 내는 게 아니라 수도세, 전기세도 계속 안 내고 있어요. 나쁜 놈들이죠. 필리핀에는 땅값을 내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필리핀 의회에서 나가 라고 하니까 나갔어요. 근데 물론 필리핀이 와, 미국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미국이 나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절묘하게 그때 당시에 필리핀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미군 기지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못 쓰게 된 거 그냥 나가자라고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가고 나서 이제 화산도 다 정리되고 필리핀에서 야, 이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을 공원으로 꾸리자라고 해서 공원으로 꾸리려고 보니까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 공원으로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죠. 용산 공원 꾸리자라고 했는데 보니까 완전 오염이 돼 있잖아요. 이 오염을 정화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래요. 자, 아무튼 미국이 어디 가나 아무튼 나쁜 짓은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너무 심하다. 우리 영토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다 라는 거죠. 돈도 무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국민의 혈세예요. 이게 주한미군 주둔비가 도대체 얼마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여러 가지 간접적인 부대 비용들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집계하는 데마다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집계한 건데 3조 4천억 원이었어요. 또 어디서 집계한 거 보니까 어디 시민단체에서는 2조 얼마라고 집계하던데, 아무튼 그게 계속 달라져요. 집계 이제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2015년에는 얼마 5조 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 평택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 중에 세계 최대라는 평택 미군 기지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었다 그래요. 여의도 면적의 5.5배나 되는 대규모 부지를 야, 여기 내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주민들, 살던 주민들 다 내쫓고 내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미군들 들어갔는데, 미군 기지 하면은 무슨 뭐 탱크 있고 뭐 비행기 있고 그런 기지를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미군들이 살고 있고, 그 미군들이 또 자기들 가족들을 데려와 살고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 주거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거 시설에 뭐 가족 중에 애가 있으면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교도 있어야 되고, 여름이면 물놀이도 해야 되겠고, 휴일에는 골프도 쳐야 되겠고, 이게 다 시설이 안에 있는 거예요. 뭐 보면은 시설 되게 잘 갖춰놨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 물놀이장,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데 들어간 건축비에 비해서 면적당 건축비가 3배나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판으로 지어놨겠어요. 여기를 평택에 원래 살던 그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법권도 많이 아실 거예요. 주한미군 범죄 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범죄가 일어나는 것도 문제인데 이 범죄를 제대로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범죄 자유구역이 됐어요. 주한미군들은 한국에서 자기들이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러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는 진짜 아예 무법천지였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니까 한미 행정협정이라고 해서 소파를 만들어서 뭐 이걸 약간 좀 개정을 하긴 했는데,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나라나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라,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 미군 기지 자체가 미국 주소지로 돼 있어요. 거기는 한국이 아닌 거예요. 우리 땅인데, 분명히 우리 땅인데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은 한국 법을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군 기지 밖으로 나와서도 한국 법을 안 지켜요. 그리고 너네 우리 법을 어겼으니까 처벌해야겠다라고 하면 수사받지 않겠다, 재판받지 않겠다, 처벌받지 않겠다.
미국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건드리지 마라고 해서 자기들 장병들 다 보호해 버리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소파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수사권, 재판권, 처벌권을 많이 가져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온갖 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형편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 해에 426건의 미군 범죄가 발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 이상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기준이 있어요. 집계 내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얼마 이상의 벌금형 이상만 집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집계가 안 된 짜잘한 범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주한미군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미군 군사 우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주한미군 마약으로 검색해 보세요.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마약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치외 복권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인천공항에 가보셨으면 본 적 있을 거예요. 주한미군 게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미군들은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로 게이트가 있고 원래 게이트가 있고 별도의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검색을 안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검색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낭에다가 마약을 놓고 그냥 들어와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려지니까 미국 내에서 야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다. 그래서 미국의 이 마약을 다루는 갱단들이 일부러 주한미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마약을 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다가도 팔고 한국을 경유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많이 널리 유포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의 허브가 됐어요. 마약 허브.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 근데 이걸 보시면 손댈 수 없는 한국 세관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긴 왜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군이 마약을 자기 배낭에 넣어가지고 갖고 오는데 잠깐 검색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뻔히 보면서도 마약 있을 거야 뻔히 아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들통난 마약만 2만 명 투약분, 260억대 필로폰 동시 배달, 신마약 루트, 우리가 마약 루트가 됐어요 지금. 장난 아닙니다. 마약만 들어오느냐? 택배로 탄저균도 들어옵니다. 정말 대단한 택배예요. 페덱스 다들 아시죠? 페덱스를 통해 가지고 살아있는 탄저균이 그냥 들어왔어요. 택배 회사 직원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 하는데 살아있는 탄저균은 그냥 막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실수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실제 한국에서 세균전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걸 주피터라고 하는데 이 주피터 관련자가 미국의 군사 잡지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세균전 실험을 굳이 한국까지 가서 하느냐 미국에서 해도 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미국 본토에서 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실험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은 미국 잡지에서 인터뷰하니까 마음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한국어로 번역돼서 한국에 들어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죠. 근데 그게 알려졌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세균전 실험 몰래 하다가 들통나도 한국 정부가 뭐라 안 해. 괜찮아. 그냥 해도 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뭐 했어요? 제대로 된 항의 한 번 못 했잖아요. 그래서 뭐 조사한다고 들어가가지고 조사는 했다고 하는데 뭘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미국 애들은 마음 놓고 세균전 훈련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살아있는 탄저균이 조금이라도 관리 소홀로 새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용산 기지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 전역에 탄저균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탄저균은 감염되면 하루 안에 80%가 사망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균 무기인데 이런 걸 서울 한복판에서 그냥 마음대로 택배로 주고받으면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주한미군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국제정세로 넘어갔습니다. 남중국해. 남중국해가 요즘 이제 떠오르는 분쟁 지역이에요. 여기가 중국에서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베트남하고 필리핀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새로운 이제 영해 분쟁 지역이 됐어요. 중국이 여기에 자기네 영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뭐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기가 전 세계의 해상 운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해상 운송로예요. 그래서 중국이 유럽으로 진출하는 이제 해상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틀어막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틀어막기 위해서 베트남과 필리핀을
찔렀어요. 야, 중국하고 한판 해라. 그래서 여기를 이제 봉쇄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발끈한 거죠. 저렇게 되면 자기 이제 해상 교역로가 완전히 막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콘크리트를 잔뜩 싣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부었어요.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공이산이라고 하죠. 계속 산을 깎으면 산이 없어지잖아요. 바다에 계속 돌을 퍼부으면 결국 섬이 생겨요. 그래서 섬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활주로를 깔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중국이 여기는 우리 섬이야. 그러니까 이 주변 해역은 다 우리 해역이야. 라고 한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베트남, 필리핀하고 이제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까지도 달라붙어가지고 5나라가 여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제 형국이 됐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미국이 막 정찰기 띄우고 이지스함 들여보내고 해서 중국하고 이제 막 중국도 막 거기에 맞대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중국과 미국 사이에 상당한 이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게 뜨게 된 거고, 최근에는 여기에 하나 더 더해졌죠. 무역 전쟁까지 하고 있어요.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느 한 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발전해 있던 나라와 경쟁할 수밖에 없고 대립하고 충돌하면서 결국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자본주의의 숙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국과 미국이 언젠간 한판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 한판 붙는데 그 사이에 한국이 끼어 있어요. 사드 때문에. 주한미군이 가지고 온 사드 때문에. 사드가 뭡니까?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 기지가 있는 거잖아요. 뭐 말은 북한만 향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좋은 레이더를 갖다 놓고 북한만 향하겠어요? 북한만 향해라고 하면서 살짝 돌려놓겠죠. 중국 다 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뻔히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드 기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래서 뭐 중국에 진출한 롯데 마트 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중국인 관광객 갑자기 탁 끊겨가지고 막 가평이 너무 한산해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단 말이에요. 북미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는 가장 최전초기지인 주한미군 기지, 특히 사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가 나중에 전쟁하면 자기들 코앞에서 자기들을 공격할 전진 기지가 되는 거잖아요. 전쟁 나자마자 중국은 무조건 한국부터 공격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주한미군을 공격하겠죠. 근데 주한미군을 공격하면 그 한국에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그 한국 땅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주한미군 때문에. 그래서 샌드위치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군의 기형성에 대해서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군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국군을 어떻게 만들게 됐느냐. 미군이 그때 당시에 해방 직후에 한국군을 만들 당시에 미군의 인식은 뭐냐면, 야, 한국의 군대를 만들면 자기들이 지휘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있고 미군 군사 고문단도 있고 얘네들이 다 지휘를 하니까 아주 값싼 용병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군 관계자가 미 의회에서 증언한 것도 있어요. 한국이야말로 우리들이 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값싼 용병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식의 증언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에 뭐 해방 직후에 한국에서 뭐 군대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장교들이 결국은 일본에서 장교하던 애들을 세워가지고 장교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1대부터 21대까지 육군 참모총장은 100% 일본군 출신입니다. 좀 황당하죠. 아니 처음에 사람이 없어서 한 1대부터 한 2, 3대까지는 그렇다 쳐도 21대까지도 육군 참모총장은 100% 다 일본군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군은 출발부터 친일파 군대로 출발을 한 그런 군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간단하게 몇 개만 살펴봅시다. 지상군이 엄청 비대해요, 한국군은. 근데 한국이란 나라를 잘 보면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까? 육군이 중요해요? 해군이 중요해요? 해군 공군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군 공군 중심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육군 중심으로 육성을 했어요. 88%가 지상군이에요.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30%대예요. 일본, 중국도 60%대고 우리만 거의 육군에만 때려 박은 거죠. 왜 육군에 때려 박았느냐? 한국군의 필요성은 결국 미국에 있는 거고 미국이 볼 때 한국군은 육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공군, 해군은 자기들이 하면 되고 가장 많이 죽는 육군은 너네가 해라. 이건 뭐죠? 주한미군 육군을 들여오면 주한미군이 죽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린 공군 해군 중심으로 할게. 총알바지는 너네가 해. 이렇게 해서 육군만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대한 지상군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군대가 됐다라는 거고, 뭐 아까 얘기한 뭐 자주국방, 한국군이 발전하는 것 자체를 미국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발전하면 자기들 무기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들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군의 이 발전 자체를 막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자체가 우리에겐 되게 부정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게 됐다는 거예요. 군대를 왜 가느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랑스럽게 가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이 군대가 가가지고 우리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군대인 거예요. 동족을 향해 총불이 들이대고, 대표적으로 봅시다. 일본이 심심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대가 일본을 향해서 그럼 총불이를 돌린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별짓을 다 해도 우리 국군은 무조건 북한을 향해서만 총불이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왜? 미국이 시키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 군인들이 무슨 자긍심이 있겠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문화 자체가 완전히 군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정적이고 군 문화도 매우 부정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도대체 미국은 근데 왜 그러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서 이제 물러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군산복합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물러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군산복합제라는 말을 썼어요. 이 군산복합제라는 게 뭐냐? 일명 이제 철의 삼각동맹이라고 부르는 건데, 의회와 펜타곤이 국방부 얘기하는 거예요. 미 국방부와 군수업체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군수업체 입장에서는 무기를 많이 팔아야 되겠는데, 무기를 많이 팔려면 전쟁을 해야겠죠. 전쟁을 하려면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펜타곤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의회가 움직여야 돼요. 그럼 국방부에서는 얘네들의 무기를 잔뜩 사줘야 되니까 국방비 올려달라고 의회에 로비를 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높게 책정하고, 그러면 얘네들이 엄청 무기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 돈으로 얽힌, 그리고 권력 관계로 얽힌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됐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군수업체 CEO가 뭐 국방장관이 됐다가 상원 의원이 됐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돼버렸어요. 이걸 이제 군산복합제라고 하고, 미국은 여기서부터 헤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무기를 계속 국방부가 사들이려면 무기를 소비해야 되고, 무기를 소비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은 계속 전쟁을 해서 군수업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운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0개국, 와,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0위. 자랑스럽죠. 근데 여기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미국이 압도적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사실 미국에 비하면 짜잘한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합쳐봐야 미국이 약간 좀 적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의 이제 그 예산 절벽 때문에 국방비를 강제로 축소시켰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게 그나마 훨씬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참 안타깝죠. 미국 무기 사느라고 열심히 국방비 올리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럴만하죠. 석유 팔아가지고 돈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열심히 미국 무기를 사줘야 되는 그런 신세다. 이게 왜? 주한미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꼽는 이게 뭐 상위 5대 미 군수업체라고 있어요. 로키드 마틴. 이게 이제 우리 사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기죠. 보잉. 우리는 보잉 하면은 보잉 그냥 여객기 만드는 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군수업체예요. 여객기는 덤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영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레이시온 미사일 MD 만드는 데죠. 제너럴 다이나믹스, 노스롭 그루만. 이 5개 회사가 미국의 이제 5대 군수업체라고 해서 미국 군수 자본을 거의 이제 다 틀어주고 있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이 5개 업체의 이 주가가 다 폭락을 했다라고 보도가 있었죠. 얘네들은 뭐예요?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걸 매우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주가 폭락했으니 얼마나 열받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전쟁을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돈은 짤을 몇 개 가져왔는데 이런 거죠. 야, 문 열어! 민주주의가 왔다!
그래서 약소국가 이렇게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양민들을 막 죽이는 이런 군대가 자기들은 민주주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여기 민주주의 좀 먹어봐라. 민주주의를 막 떨어뜨리고 있어요.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데 속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2018년 우리가 이제 올해를 주한미군 철수의 해로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합의를 했어요.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통일이 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미군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미군의 명분, 북한의 남침을 막아주겠다라는 건데 남침할 이유가 없어요. 통일이 되는데 뭔 남침이에요. 평화협정 체결하면 이제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고, 있을 이유가 없는 미군, 근데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미군,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 미국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재작년이죠, 대선 시기에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왜? 돈을 안 내면. 이거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게 아니죠. 돈을 내라는 소리죠. 너네 돈 더 내. 안 그러면 미군 뺄 거야 라는 건데, 이것만 봐도 주한미군이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돈 뜯어내는 수단인 거예요. 그냥 한국한테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내느냐, 협박하기 딱 좋은 거다. 자, 그냥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키게 합시다. 한국을. 행운을 빕니다. 알아서 잘해보세요 여러분 하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거 뭐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너네 안 지켜줄 거야 라는 거예요. 왜? 돈 안 주니까. 돈 더 내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그래서 대선 시기만 해도 돈 더 내라는 소리밖에 안 했는데, 당선되고 대통령 돼서도 계속 그 소리네요. 야, 주한미군 때문에 돈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빼보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자기가 결정할 거면서 뭘 지켜봐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미군 철수 발언을 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달칵 뒤집혔죠. 그래서 미군 철수 없다 막 이런 자막 달면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아니라고, 절대 미군 철수 안 할 거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열심히 변호를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미군 철수가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내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진지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올 2월이죠. 올해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비서실장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놓고 격렬한 언쟁을 벌였는데, 그 뒤로 비서실장이 사라졌다. 이거죠. 비서실장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상당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층 내에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최고조로에 오른 건 북미 정상회담이죠.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트럼프가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빼고 싶다. 당장은 아니지만 이라고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어쨌든 주한미군 철수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있었던 그 논쟁이라는 건 결국 비서실장은 빼면 안 된다는 거고 트럼프는 빼자는 거였겠죠. 그러다가 결국 비서실장이 잘렸어요.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빼고 싶은 거죠. 자, 근데 빼고 싶다고 해서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 아시다시피 뭡니까?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철수 금지법을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주한미군 철수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러다가 진짜 주한미군 철수하겠는데 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주류 세력들은 아니야, 아직은 주한미군 빼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주한미군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네, 현실을 받아들여야겠네 라는 게 일부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북미 정상회담하고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가 요즘 들어서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트럼프가 뭐 11번째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재를 추가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북한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제재를 추가해야 되는데 잘못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뭐 미군 유해 송환하고 뭐 핵시설 폐쇄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제재를 단행하고 개성공단 재개하지 말라, 한국 정부에 압박 넣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다시 좀 삐그덕거리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볼턴 연일 대북 압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폭스뉴스, 이 사람 받아줬는데 폭스뉴스밖에 없는 것 같은데,
폭스뉴스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TV조선 같은데요. 그런 이제 종편에 출연을 한 사흘째 연속 출연해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대요. 북한을 더 압박해야 된다. 더 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 북한이 비핵화 하나도 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언들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게 좀 주목해 볼 만한 건데, 이번에 그 ARF라고 거기에 이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거기 참석을 했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을 했고, 근데 거기서 잠깐 만나가지고 편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냐면 트럼프의 친서예요. 트럼프 친서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뭐 아무도 모르겠죠. 이 사람이 그냥 공개를 했어요. 폼페이오 방북을 제안하는 내용이었다라고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미 간에 뭔가 약속한 게 제대로 안 지켜지고 속도가 안 나고 있는데, 이 삐그덕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또 폼페이오를 특사로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분위기가 약간 북한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 지금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미국 내에서 완전 고립됐어. 나 좀 도와줘. 뭐 그런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이걸 이제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뭐 이런 것들을 합의한다고 해서 이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건 아니구나. 여전히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 할 것 같이 하면서도 사실은 또 엄청나게 시간을 끌면서 이리저리 핑계 대면서 남아 있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래 북미 간에 합의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모든 문제 해결되겠지라고 손 놓고 있으면 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 운동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외치고 있는데, 이런 운동이 더 활성화돼서 앞으로 우리가 9월 8일 그리고 11월 3일 두 날에 진짜 미국 애들이 겁을 먹고, 야 이건 진짜 안 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전국의 이 국민들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 이 초대형 집회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한미군 왜 철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